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된 날 대한건설협회에서 온라인 강연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강연 주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주요 수사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강의에서 중대재해법의 총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2부 강의에서는 실제 수사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소개해드리면 검찰에서 23년간 재직했고 공안검사로서 산재사건 처리 경험이 있어서 현재 저희 로펌에서 중대재해자문그룹 총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그 강의 순서는 이 주요 그 중대재해법 사건 현황과 이에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주요 사건 사례와 이에 대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 가치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헌법에서도 10조의 인간의 존엄성 규정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인간의 생명권과 생존권이 도출되는데 실제 헌법 32조에서도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중대재해법, 중처법으로 약칭하겠습니다. 중처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처법의 목적은 솔직히 말해서 의무 주체인 경영 책임자 개인을 엄벌을 해서 실제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처벌법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안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 그대로 편안할 안자, 온전할 전자. 결국 이 안전이라는 것은 위험 요인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위험 요인이 확인이 되면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하라는 개선 조치를 하라는 게 산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고용부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 예방 체계,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사업장 특성에 맞게 실시하고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향으로 앞으로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건설 분야에 대해서도 꼭 참고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자분들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핵심 강의는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그 안타까운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발생 장소와 그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상 공중이용시설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재난 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짝 그 앞에 이 표에 보시면 파란색이 건설업 사망자 수입니다. 그 전년도보다 2014년도에 반짝 건설사고 사망사고가 반짝 줄었습니다. 이걸 다시 교훈을 삼지 못하고 또 느슨해진 바람에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된 거 아닌가 반성을 하고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안전을 생활과 그리고 일터에서 습관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특사경이 64건을 입건해서 현재 24건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이 중에서 4건을 기소해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재해법의 저는 야누스와 같은 두 얼굴의 딜레마를 가진 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중처법 4조 5조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예방 규정이고 6조가 처벌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목적을 위해서는 4조 5조와 관련해서는 좀 탄력적인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서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한 제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 규정이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조 1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 또 중요한 핵심 의무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예방 관점에서 보면 폭넓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대재해뿐만 아니고 경미한 재해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차사고, 사고가 날 뻔했던 아차사고도 드러난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차사고 발생한 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해서 형사처벌 단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이 재해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있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에서를 보면은 반복되는 경미한 재해까지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4조 1항 1호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이 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상 조치, 이게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의무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산안법상의 위험성 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거라고, 그리고 2호에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오늘 로드맵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있어서 위험성 평가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이미 사고가 났는데 동종재해가 또 발생한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법리상 쟁점에서 일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된 게 과연 중처법상 의무 주체가 경영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이 경영 책임자 등에서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이 전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대표이사인 건 명확한데, 이제 또는 후자가 이제 일명 CSO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는 대표이사에 준할 정도의 안전 경영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정도는 돼야 경영 책임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CSO가 CEO를 제끼고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딱 잘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용부에서 수사 과정에서 전부 CEO를 중대재해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컨설팅 할 때 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 그리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컨설팅 해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왼쪽에서는 통상 일부 로펌에서 최고 경영자, 즉 사업 담당 CEO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안전 담당 CEO나 또 CSO, 안전 담당 최고 책임 이사를 두어서 CEO를 보호하려고 컨설팅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건 이 자체로 최고 경영자가 경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안전 업무를 나는 문외한이니까 모르겠다, 이 CSO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구조로 가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안전 원리에도 반하고 고용부에서도 이런 경우에 CSO를 경영 책임자로 인정해 주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는 오른쪽 조직도 CEO를 원칙적 의무 주체로 하고, 이 안전 전문가인 CSO는 CEO를 보좌하면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책임자로서 모든 그 일선 사업장의 안전보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는 구도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준 바 있습니다. 만약에 왼쪽에서와 같이 CSO를 경영 책임자로 상정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즉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상당히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H건설 대표가 지금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그 교육 수강 명령을 내렸는데 대표이사가 나는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 우리 회사에는 안전관리본부장이 안전보건 최고 경영자로서 경영 책임자다라고 해서 교육 수강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부는 대표이사를 중대중첩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 수사하고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교육 수강 거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했는데 과연 법원에서 받아줄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기소가 돼서 대표이사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 유죄가 나면은 CEO와 CSO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교육 수강도 거부했고 해서 불리하게 양형 요소가 작용이 될 것 같고 설사 CSO가 경영 책임자로 인정받아서 그 대표이사가 무죄를 받더라도 저는 영광뿐인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의무 주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도급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공사 발주자가 의무 주체인지 그걸 받은 원청 시공사가 의무 주체인지 또 하도급 지하도급을 줬을 때 수급인 하수급인도 의무 주체인지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축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문자 지위에 있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중첩법상 의무 주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공사 원청이 중첩법 의무 주체로서 그 건설 현장에 와서 일하고 있는 수급인 하수급인의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대표이사는 경영 중첩법 의무 주체가 아니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고용부 입장은 어쨌든 수급인 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 수급인도 중첩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률적 쟁점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와 관련해서 울산지법의 그 판례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냐 산업법상 도급인이냐 이 사건은 의미가 있는 게 건설공사 발주자 개념을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실제 총괄 관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주도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면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공사 도급인의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 케이스에 있어서는 지붕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그 수급인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될 뿐 도급인은 아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지붕공사 수리라는 게 약품 제조업체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주자의 본질적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발주자에게 뭐 어떤 전문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 이 공장 소유자로서 발주자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지붕의 어떤 특수한 위험 요소는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런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로 인정을 해서 산업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이 케이스를 만약에 중첩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은 전문 시공업체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무 주체에 대해서 불명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이해 당사자 간의 책임 공방이나 책임 전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법률상 쟁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도대체 중첩법에서 요구하는 이 안전보건 이 관리
이 체계 수준,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을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산안법 등 관계 법령은 의무를 이행을 하셔야 될 거고, 뭐 고용부 지침이랄지 기타 사내 안전관리 규정, 그리고 예견 가능 사법상 요구되는 안전 배려 의무,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떤 실정과 능력에 비추어서 안전 그 조치 의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이행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설 안전관계 법령에서는 산안법은 당연히 기본이고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게 잘 아시겠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여기에 이제 불법 하도급 규제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 여기에서 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게 62조의 그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를 소홀히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처법 4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 안전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상의 조치를 소홀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건진법상의 안전관리 계획서에서 특히 소규모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거기에 위험공정이 포함되면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금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수준과 관련해서 반드시 좀 숙지해야 될 판례가 S중공업의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건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1, 2심에서는 무죄가 난 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하면서 유죄 취지로 환송한 판결인데, 이 판결에서 이 사건은 2017년 5월 1일 노동절 날 이 거제조선소에서 이동식 대형 골리앗 크레인하고 고정된 소형 크레인이 충돌해가지고 하청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이동식 대형 크레인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운반 작업을 하던 중에 크레인끼리 충돌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서 대법원은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 조선소의 이 크레인 작업할 경우에도 산업안전기준 규칙상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위험물 낙하 예방 안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신호 방법이나 신호수 배치랄지 신호 준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런 그 낙하물에 대한 위험 방지하기 위한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한 것입니다. 이거는 학업심에서는 아주 형식적으로 이런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같은 건 조선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형식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이 사업소의 규모, 대규모의 조선소죠. 그리고 정전에 또 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각종의 안전보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참고하시면 중처법상에서의 안전보건 의무 수준도 산안법상의 어떤 최소 기준만 준수하면 충족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요구되는 어떤 적정 기준 수준을 충족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주로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해서 기본적인 서류 작업은 해놓으실 걸로 보이는데, 서류 작업만 해놓을 뿐만 아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행 점검 의무가 반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께서는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기준선보다는 실제 사업장에서 안전 역량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 법적 기준선을 초과하는 이 안전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뭐 거의 한 20격 절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사례 중심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수사에 들어가서 경영 책임자가 처벌되느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중대중처법 요건 중에 과연 사고
이 발생에 대한 애견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하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그 사고 발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경험칙상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을 많이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치사상죄가 날 경우에,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 징역 1년 이상의 엄중한 형사처벌을 하는 이 규정은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결과에 대한 애견 가능성에 대해서 과실 유형이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통상과실, 중과실, 이제 업무상 과실이라고 같은 레벨인데,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 세 번째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추가 위험 요소로 인해서 결과 발생이 분명히 예견돼요. 누가 봐도 이거는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현장이다. 그럼에도 사고가 나면 이 경우에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가 재해가 반복되고 또 안전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다가 사고 난 사업장, 그리고 위험성 평가가 아주 안 좋아서 빨리 신속하게 개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위험 요인을 방치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나는 추락 방지 사고, 추락 사고 예방 조치나 또 안전모 미착용, 이런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미이행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엄중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인데 중대재해법에서 경영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이 2단계 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서 이 현장에서 이 산업안전법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안전 미조치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책임자가 중처법상 의무를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조치가 안 돼 있다는 2차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의무 위반하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이 발생하면 당연히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겠고요. 그리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랄지 또 근로자 등의 고의 중과실이랄지 제3자의 고의가 개입돼서 사고가 나면 인과관계가 부정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것은 통상 예견 가능한 근로자의 과실은 경영 책임자 책임 범위에 들어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산안법에서도 근로자 등 종사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재예방 조치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과실치사법에서도 근로자의 과실로 일어난 경우에는 감경사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에서는 제가 이 네 가지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이행하고 현장에서 산안법상 조치도 다 의무도 이행했는데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제1유형이겠죠. 이 경우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나쁜 케이스가 4유형. 경영 책임자도 의무 위반하고 현장에서도 산안법상 안전조치가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 영역 2유형과 3유형이 문제가 되는데, 먼저 2유형. 경영 책임자는 중처법상 의무 이행했는데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난 경우에 이론상으로는 경영 책임자는 의무 이행했다고 봐서 처벌받지 않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무상으로는 결국은 현장에 안전조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걸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그래서 중처법 시행령에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기 1회가 아니라 반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이렇게 산업법상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장기간 방치했다가 사고 나면
경영 책임자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3유형은 경영 책임자는 의무 이행했는데 산업법 조치가 반대입니다. 경영 책임자 의무는 이행 안 했는데 현장에서 산업법 조치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론상으로는 뭐 의무 이행했다 하더라도 결과를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실무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법상의 안전조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 어떤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 의무가 위반돼서 사고가 났다고 할 경우에는 여전히 경영 책임자가 관리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업장 현장에서 이 기본 산안법이나 형법상 업과사가 성립이 되지 않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시행령 4조 3호에 법 4조 1호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9가지 이행 의무가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됩니다. 시행령 4조 3호의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여기에는 아차 사고도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서 그 유해 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알고 확인하는 것은 현장 종사자입니다. 하청 종사자까지 포함한 이 종사자 의견 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와 또 연계돼서 사고 날 뻔했다, 위험하다 싶으면 근로자들이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 작업 거부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대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고용부 입장은 이 사고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유해 위험 요인이 장기간 묵인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에게 되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보고 점검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우리 차동원 변호사님이 강조했습니다만 현장, 하청을 포함한 현장, 그리고 CSO, CEO의 쌍방향, 상하 안전정보 파이프라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상하 소통, 그리고 또 좌우 동료들 간의 안전정보에 대한 360도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수사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 사건이 아시잖아요. 최석장 붕괴 사망사고, 삼표산업 사망사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중처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는 토속 붕괴 위험 방치를 제대로 조치 안 한 게 다수 확인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안 했다든지, 또는 구축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구축해서 현장에서 작동을 안 해서 사고가 난지, 이런 경영 책임자의 2차적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서 지금 수사가 장기화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성산업, 잘 아시다시피 트리클로로 메탄 급속 중독 질병사고로 16명 부상 질병재해가 났는데, 지금 기소가 돼서 1호로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데, 현재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할지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장 기본적인 보건장치인 국소 배기 장치 자체가 설치가 안 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이라는 기본적인 서류 작성도 안 해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면에 이제 똑같은 비슷한 급성 중독 사고, 13명의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한 대형 R&T는 경영 책임자가 중처법 위반으로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업은 기본 서류 작성은 돼 있고요. 그리고 국소 배기 장치 자체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성능 유지를 못하고 이게 성능이 저하된 채 방치가 된 걸로 해서 현장 소장 등 관리 감독자 등만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 대응 R&T가 불기소에 대해서 다음 화면에 대해서 국소 배기 장치 그 성능이 저하된 채 방치된 거는 점검 의무 위반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13명이나 급성 중독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발생 우려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비상 대응 매뉴얼을 빨리 작동을 했으면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해서 기소를 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 생활관 철거공사 사망사고는 저희 로펌이 이거는 이제 공동수급체 회사 중에 대표사, 주관사를 변론해가지고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이 공동수급체 중에 본 시공 전에 구성원사가 단독으로 철거공사를 분리발주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발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대표사, 주관사는 책임이 없다는 법리 주장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불입건이 됐고요. 다만 분리발주한 그 제2건설회사 대표이사는 중첩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쟁점이 된 게 이 하수구빈의 실제 운영자가 이 굴착기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굴착기 운전하다가 굴뚝이 무너져가지고 사망한 사고인데 이게 과연 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재해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 되었는데 산안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노무 제공자가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겠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 걸로 봐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아직 검찰 판단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앞으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형식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금강 노후관 사건 판례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금강 지역에서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를 공동수급체 중에서 일부 구간을 하도급받은 하수구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이 대표사하고 대표사 현장 소장뿐만 아니고 구성원사까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산안법 위반 벌금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비추어서 앞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주관사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구성원사의 대표이사도 중대재해법 책임이 있느냐가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설공사의 원청 대표이사를 최초로 기소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도 하청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원청 대표이사가 기소가 된 겁니다. 그 중첩법 의무 위반으로 그 중요한 걸로 제가 강조해드리는 바와 같이 유해 위험요인 확인 의무 위반, 그 다음에 하도급업체 하청 안전보건 평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무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이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이 하수구비는 도급 금액이 50억 미만이라서 이 하청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례가 CSO가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기소된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선박 수리업체 대표이사가 하청 피해 근로자가 이것도 추락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역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CSO가 경영 책임자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자료 분석을 해서 안전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적 결정권을 대표이사가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이 돼가지고 대표이사가 기소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내하청 상주한 사내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서 원청 대표이사가 기소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설비 철강 제조 공장의 원청이 설비 보수를 도급을 줬는데요. 그 하도급 받은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사고 원인이 크레인의 그 섬유벨트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 인양하는 그 방열판이 떨어져 가지고 사망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크레인 이 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가 누구냐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안전관리 고용부의 위험성 평가 지침에 의하면 도급인이나 수급인이 각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해서 개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 조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 그 매뉴얼 상으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계, 도급인이 자기가 소유한 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참여시켜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이 사건의 경우 보수 작업을 하는 수급인은 그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앞으로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원하청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원청 사업주와 그 하청 사업주가 공동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편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도표 보시면 되겠지만, 이 하청은 근로자 4명밖에 안 둔 영세업체입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그 재예방 능력이 있는 원청의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 원청 도급인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특히 이 설비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해서 사고를 예방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시민재해는 사실 현재 시민재해로 기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하도 침수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 2020년도에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업장에서도 여름철 폭우랄지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산재 예방 조치가 산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천재지변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작업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을 즉시 가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중대재해법의 의무 주체를 최고 경영자인 CE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CEO의 안전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CEO의 의지로 전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CEO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건설 현장은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적, 중층적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거제 조선소와 같은 혼재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히 이 산안법상으로도 지금 혼재 작업 시에 건설공사 발주자한테 이제 안전보건 조정자를 대치해야 될 의무가 발주자에게 두어져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이 혼재 작업에 대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좀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공기 단축을 해서 돌관 작업을 해서 무리하게 사고 나면 시공사 책임이 무겁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안법 70조에 이런 천재지변이랄지 또 전염병이랄지 이런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시공이 중단됐다든지 하면 시공사가 발주자한테 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법상에 요구되는 권리 행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광주 화정동 외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감사원에서 건설 현장에 대해서 한 달간 집중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심각하게 적발된 게 불법 하도급입니다. 여기에는 마치 10건 중에 1건을 무자격자한테 하도급을 줘서 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이 돼서 앞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4개 분야로 감사원에서 중점 감사한 결과 감사원이 국토부에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에서 이 조치가 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불법 하도급 점검 강화해라. 그리고 이 현장에 상주해야 될 감리원이 중복 배치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시방서대로 안전하게 공사가 되든지 감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이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품질 시험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건진법상 건설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품질 시험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설치된 곳이 다수 적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여전히 물타기 관행으로 해서 강도 유지를 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비계 설치 공사에서 이 높이 31m 미만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진법상으로는 31m 미만 비계 공사의 경우에는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점검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점검을 해라. 이렇게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게 건설 사망 사고를 CSR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입력 안 된 게 다수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국토부에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고, 이 고용노동부도 미신고에 대한 기획 감사할 예정입니다. 절대로 신고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신고제도 몰랐다는 변명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건사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당장 불법 하도급 위반하면 현재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인데 징역 5년 이하로 상향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서 이제 ES 등급이 중대재해 등급 평가에 있어서 중대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ES 등급이 아주 하위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국 ESG 기준에서 사고가 많이 난 현사는 S에서 2단계나 하향 등급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C등급을 평가받았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앞으로 산업 안전 분야에서 ESG 평가를 우수한 건설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ESG 평가가 안 좋은 건설회사는 이제 금융 지원을 받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는 이사회 감독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안전보건 관리자, 전문가, 그리고 또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 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처법에서도 이 관리 감독자 평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그 인력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정당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안전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결과로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도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 멕시코만 해수 수압이 너무 세서 지금 시추하면 위험하다고 안전팀에서 건의했는데 경영진에서는 실적 때문에 무리하게 시추 강행하다가 이런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원하청 안전 공동체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로펌에서 시행하고 있는 협력업체 상대 인증제, 그리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원청이 하청에게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고용부가 수사 협력에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를 받는 기업들은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경우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범죄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사실을 잘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수사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CEO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원하청 CEO 그리고 중간 관리자, 하청까지 포함한 모든 종사자들이 이루어야 될 공동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모든 계층과 부서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아레나를 반드시 명확화해 가지고 이 중대재해가 줄어드는 안전한 사회 그리고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의응답이 몇 가지 들어오셨는데요. 처음에 3표 산업 합의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1인당 30억을 요구했는데 12억에서 15억 선에서 합의를 한 걸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냐고 궁금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외부에서 알 수는 없고요. 아마 보도된 내용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닐 테니까 한 12억에서 15억 선에 합의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합의된 내용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요거 좀 다시 이 재하도급 근로자가 이제 중대재해 등을 입었을 때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급인은 당연히 뭐 50인 이상이면 의무 주체인데 이 중처법의 취지상 어떻게 보면 최상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중처법 취지인데 현재 어쨌든 고용부 입장은 수급인이나 재하수급인도 그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 일단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는 5인 이상이면 다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하수급인 근로자의 중대재해 발생 시에 1차 수급인의 중대재해법 처벌 적용 여부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1차 수급인하고 이제 재하수급인의 근로자는 사실 산안법상으로는 재하수급인이 자기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일단 산안법상 책임도 짓고 또 50인 이상이면 중처법상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직접 고용하지 않는 1차 수급인이 중처법 의무 주체냐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1차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그 작업 장소에서 그 재하수급인 근로자가 그 작업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본다면 이 수급인, 1차 수급인도 중처법상 요구되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최소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해당될 경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구체적인 또 케이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말씀드린 없이 최상위 도급인의 책임이 무겁게 쥐어졌다. 중처법은. 그래서 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라는 게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한히 확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명확성 원칙의 위반으로 위헌성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손해액의 5배 범위와 관련한 일실 손해의 5배까지냐 아니면 위자료 포함해서 5배냐고 하는데 현재 이제 케이스는 없는데 징벌적 배상에 보면 이게 사실 일실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손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 아마 5배에서는 위자료 포함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작업시설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안법상 규정에 따른 작업시설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날 작업 내용과 참여하는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의 누구누구 인원 이 정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도 현장에서의 작동성을 중요하게 보고
이 TBM 매일 그 현장에서 툴박스 미팅을 하도록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도 강조드리지만 작업 지시서가 작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현장의 산재 사고와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업 지시서가 제때 작성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안전보호 확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 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관행이 그날 작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그날 작업시를 작성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신 두 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연회 영상은 저희 대한건설협회 유튜브인 건설통통TV에 게시해 놓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